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주택 법령상 용어의 뜻에 의할 때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야, 이거 이제 건축법 문제 중에서 관련된 거. 건축법상 그랬지만 실제 이 문제는 주택법 문제죠, 그렇죠? 예. 자,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일단 우리 다중주택은요. 자, 주택에 해당하죠. 그렇죠? 다중주택은요. 다중주택은 광의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니은 번에 기숙사.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죠. 기숙사는 주택법상 준주택이다. 그래서 요 기숙사는요, 건축법에서는, 요거 주택에 들어오죠. 그렇죠?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가지만,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기숙사는 준주택이죠.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입니다. 기숙사는요. 그래서 지금 요 기숙사는 주택에 들어가진 않고요. 예. 그 다음에 디귿번 오피스텔. 이거 뭐예요? 준주택이죠. 주택이 아니네. 노인복지주택. 이것도 준주택이죠. 그러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 5번이네요. 그렇죠? 기역만 주택이네요. 예. 이런 식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겠네. 예,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집어넣고도 주택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한번 나왔네요. 박스 안에 집어넣고 물어보는 거. 예. 자, 그 다음 우리 2번 문제는요. 사업주체.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고 하거든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주택에 대해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은 이유. 자,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었어요. 사용검사를 받은 이유. 해당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이런 거죠. 요건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택법상 주택단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택단지인데요. 이쪽에 이제 101동도 이렇게 있고 101동, 여기가 이제 102동도 있고 이쪽에 이제 103동도 이렇게 있는데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주택단지가 있는데요. 우리 주택이 다 건설이 됐어요. 살고 있는데 요쪽에 103동이 들어가 있는 요 일부 토지, 요 토지가 자기 토지라고 주장하는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이. 예. 이게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됐는데 갑이 승소한 거예요. 갑이 승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면은요, 원칙은 원상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땅은 누구한테 줘야 돼, 이제? 갑한테. 그러면 요 땅 위에 지금 103동 일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잖아. 그랬을 때 요 갑한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 가격은 시가겠죠? 갑한테 네가 이겨서 네가 소유권을 회복한 요 땅에 대해서 시가에 따라서 팔아라.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사겠다. 이 바로 매도 청구인데요. 이렇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요 토지 면적이 5% 미만일 때예요. 5% 미만일 때예요. 5%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3%니까 매도 청구할 수 있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네가 이겼지만 네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네 땅 위에 지어놓은 우리 아파트를 철거하면은 얼마나 손실이 크냐. 그냥 네 땅값을 줄 테니까 우리 아파트에다 네 땅을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인데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극히 당연하죠. 그렇죠? 예. 5% 미만일 때. 예. 3%라고 했죠? 예. 2번 주택 소유자들이 갑에 대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의사 표시는 갑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갑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맞아요. 2번은 법조문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찾아보면은 2번 조문이 갑이라는 글자만 빼고 그대로 있어. 찾아보면은요. 그대로 완벽하게 있다니까. 예. 그래서 그 2번 지문은 지금 그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갑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죠. 예, 소유권 회복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갑에게 매도 청구하는 그것이 송달이 돼야 돼요. 2년 내에. 3번 갑에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들에는 해당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소유자도 포함된다. 복리시설은 뭐예요? 단지 내 상 같은 거죠. 복리시설 소유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땅이 복리시설이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5% 위에 아파트 상가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4번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갑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X. 우리 선정 당사자야. 선정 당사자.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선정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4번 지문을 왜 집어넣었냐 그러면요. 이거는 주택관리사 기출문제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업체 있죠. 아파트 관리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 관리를 갖다가요. 관리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하거든요. 단지가 좀 클 때. 위탁 관리하는 회사가요. 요 소송도 위탁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요 4번 지문은 바로 위탁 관리하는 주택 관리업자가 바로 뭐냐면 아파트 관리를 위탁 관리 회사를 말해요. 업자라서 사람이 아니라 다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관리업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는 회사인데 갑에 대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아파트의 여기 주택 소유자 중에서 선정해서 당사자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 당사자가 나와요. 그래서 4번이 전혀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거예요. 4번 틀렸고요. 5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 대한 매도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 주체가 삼성 레미안이다. 레미안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미안한테 전액을 갖다가 다 구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주체에게 비용의 전부를 사업 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 물어내라 하는 거죠. 예.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자, 3번은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 앞에 용어 정의에 나오고 저 뒤에 주택법 맨 뒤에 보칙이 있고요. 그 보칙 우리가 딱 한 번 공부했어. 딱 한 번. 여러분 10번 공부해도 기억 안 나죠? 솔직히 본인은 몇 번 공부하면 기억나십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봐. 예? 11번? 11번? 딱 우리 한 번 공부했었거든요. 바로 그 한 번 공부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건데요. 여기 나오는 지문들 우리가 좀 익힌다는 기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 1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의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1번 지문이 옳은 거예요. 1번 지문 옳은 건데
그냥 우리는 1번 지문 하나만 지금 공부하시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 지문은요. 지금 공부를 하지 마세요. 지금 일단. 예. 1번 지문 하나만 알아두시고요. 일단 2번부터 5번은 공부 안 하는 게 일단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돼. 안 하는 게. 예. 그런데 우리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 2차 시험이 좀 있으면 봐요. 2차 시험에 우리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들어가거든요. 2차 객관식이요. 그거 끝나고 나면 기출문제가 또 나오겠죠. 예. 그래서 주택관리사 그 1차 시험은 우리하고 겹치는 과목이 없고 2차 시험은 좀 이따 봐요. 좀 이따 보고 나면 그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또 다시 또 정리할 거예요. 예. 그게 그 시험을 보니까 9월 달인가 본다 그런 것 같은데 9월 달인가. 예. 그 시험 보고 나면은 또 우리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3번과 관련되는 게 한 번 더 나오고 그러면 그 종합 정리해서 공부할 거고요. 지금 1번 지문 하나만 알아두시면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분양받는 사람이. 토지는 임대만 하고 건축물만 취득하는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이. 이게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세상에 임대차한 기간,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요. 임대차는 채권이잖아. 지상권은 뭐야? 물권이잖아. 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물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가? 지상권은 지료 지급이 성립 요소도 아니죠. 기간 제한이 없죠. 그래서 지상권자의 권리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인데, 예? 토지에 대해서는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법학적인 마인드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하나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부터 5번은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번하고 5번까지는 파고들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 파고들도 들키면 혼나요. 예. 안 됩니다. 예. 파고들 거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은요. 우리 시험과 관련된 투기 과열 지구가 나왔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자, 우리 투기 과열 지구는 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예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나란히 권한자로 나오는 게 주택법에서 유일하게 투기 과열 지구예요.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기인데 1번 A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건설회사죠.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요. 투기 과열 지구라는 사실을 시군 구청장이 공고하고 있어요. 예. 1번은 맞아요. 2번 A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2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2번이. 2번 어디에 틀렸어요? 예? 틀렸다는 건 아는데 그 어디에 틀린지 모르는구나. 예? 맞아요. 예, 정답. 예, 정답 합격. 왜냐 그러면요,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분양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전매 금지예요.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전매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예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뭐야? 분양권.
분양권. 근데 우리 분양권이라는 말은 법에서 안 씁니다, 여러분요. 예, 법에서는 분양권이라는 말 안 써요. 우리 고상하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얼마나 고상해 보여. 그렇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우리 흔히 분양권이죠. 요거는 전매 금지예요. 전매 금지.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 있죠.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전매 금지되는 것은 분양권이 전매 금지되는 거고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아무 영향이 없다니까. 예. 기존 주택 사고 팔 때는 단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나타내는 낡은 아파트 같은 게 있죠. 조합원 자격을 거기에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아파트일 때는 그때는 전매 금지지. 투기 과열지고. 그게 아니라 하여튼 전매 금지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요. 이거 전매 금지가 아니에요. 분양권이 전매 금지인 거예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2번은 바로 그거죠. A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 기존 주택이잖아. 이런 사람은 투기 과열지구가 아무리 지정돼도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분양권이 전매 금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를 갖다가 시험에서 2번 지문에서 물어본 거예요. 기존 주택은 전매 금지가 아니다. 예. 2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3번 사업 주체가 A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전매 금지에 대해서는 다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예. 부기 등기. 그 다음에 4번 A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 우리 입주자 저축 증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죠.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요,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전매 금지지만 전매가 가능한 경우의 대표가 상속 같은 거죠. 이때 전매는 사고 파는 것만 전매가 아니라 명의를 이전하는 것도 다 전매라고 봅니다. 명의가 이전되는 것도 다 전매라고 봐요. 전매 의미는 매매만 전매가 아니라 명의 이전도 다 전매의 의미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정확히는요. 전매라는 말을 쓰지 말고 명의 이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법 만드는 사람이 민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전매라고 쓴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선회해야 돼. 잘 우리가 착하게 이해하는 거지 그냥. 이거는 명의 변경을 말하는구나. 자, 그래서 입주자 저축 증서를 상속하는 것은 상속은 허용이 되고요. A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 주체 동의를 받아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 이것도 전매 금지의 예외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사업 주체 동의를 받으면 허용되는 예외가 있었죠. 예, 맞아요. 정답은 2번. 5번 옳은 거 찾기인데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찾기. 예. 몇 번이 옳은 것 같습니까? 예? 예. 자, 몇 번이 옳은 것 같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운을 한번 테스트해요. 본인의 운을. 예? 3번 볼까? 국민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문제 내신 교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네. 자신의 의도대로 함정에 빠졌으니. 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하면 된다.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설립 신고만 한다는 거죠.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없는 지문을 3번에 만들어 놨어. 이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공부를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하긴 했는데 날림으로 했다는 증거지. 날림으로. 어디선가 들어봤어. 그렇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이것을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리모델링으로. 3번 같은 조문이 없어요. 예. 3번 같은 건 없다니까.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사람 틀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빠지니까 4개로 압축이 됐네. 또 한번 찍어 보세요. 4번? 예, 4번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죠. 그렇죠? 10년 이상 경과죠? 예, 15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경과인데 이거 5번도 4번도 틀렸고 이제 3개 남았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예? 몇 번? 5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예, 정답이네 이거.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리모델링은 당연히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은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고 리모델링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허가를 시군구청장한테 받는 겁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면 1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할 때 기존이 몇 층 이하일 때 15층 이하까지는 2개 층까지 증축. 15층 이상부터 15층 미만은 2개 층. 그렇죠? 예. 15층 이상부터는 3개 층까지 할 수 있죠. 12층이니까 3개 층이 아니라 2개 층까지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이 14층까지일 때는 2개 층, 15층 이상일 때는요. 3개 층까지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다죠. 1번 틀렸네요. 3개 층이 아니라 2개 층이지. 예.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예, 요거 우리 동의 요건이 따로 나옵니다. 동의 요건이.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동의 요건은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몇 페이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밑줄 쳐놨을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동의 요건. 예. 몇 페이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왼쪽 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주택조합. 시행자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넘겨보세요. 주택조합이요. 잠깐만 제가 넘겨볼게요. 이거 아니고 주택조합. 몇 페이지에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아니.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다시. 잠깐만. 예, 여기 있어요. 594페이지. 594페이지 가로 7번 보세요. 가로 7번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였거든요. 작년에는 예상 문제라서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갔어요. 근데 작년에 때리는들 또 때리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중요하게는 보지 않고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나왔죠. 박스 안에 이번에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문은 틀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는 예상 문제였어요. 작년에 왜 예상 문제? 그게 개정됐고요, 작년에. 작년에 개정돼서 예상 문제가 바로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년 내내 이걸 외웠어요. 몇 분의 몇 보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나왔지만 올해 때린 대를 또 때릴까 싶어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한번 알아두시는 걸로. 근데 우리가 제일 짜증나는 게 몇 분의 몇 외우는 거거든. 대립에서 몇 분의 몇 외우는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5번이고요. 6번 문제 한번 펴보세요. 6번. 주택법령상 주택 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 사채라는 것은 사채권을 발행하면은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사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주택 상환 사채는요 원래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 대신에 주택을 지어서 주택으로 상환, 주택으로 갚는 것이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몇 번이 틀렸나요? 예? 일단 1번부터 볼까요? 1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환 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인으로 한다. 1번은 맞아요. 대통령령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 상환 사채는 요 주택 상환 사채는 일단 누가 발행합니까? 발행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죠? 등록사업자, 건설회사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이 중에서 불안한 사람이 있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돼요. 파산의 우려가 있으니까 보증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든 등록사업자든 누가 발행하든 간 일단 발행할 때는요.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주택 상환 사채는요. 우리 상환자가 나오면 기명증권이죠. 요거 기명증권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기명증권 하나 더 있었거든요. 상환자가 나와. 첫 자가 토지로 시작해. 토지상환채권, 기명증권이었죠. 도시개발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상환채권하고 주택상환사채 두 가지가 기명증권이고요. 요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또는 할인 발행 가능합니다. 할인 발행이 가능하다.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해서 팔았다. 액면 발행. 10,000원짜리 5,000원에 팔았다. 할인 발행이고요. 요 발행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3년 초과 금지. 왜? 아파트 짓는데 3년 초과하지 않거든. 발행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가 돼도 말소됐다 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건설회사,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해놓고 파산했다. 말소가 됐다, 등록이. 그래도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는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보증 쓴 사람이 있죠.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주택상환사채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1번 지문은 대통령령에 나오는데요. 자, 불안한 건설회사,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 상한 사채의 규모가 대통령령에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인으로 한다. 300세대, 400세대, 200세대 지었다. 평균이 300세대죠. 300세대까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번 주택 상환 사채의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주택 상환 사채의 납입금은 주택 건설 자재 구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납입금은 다 주택 짓는 데 사용하니까 자재 구입도 극히 당연하죠. 예. 당연히 주택 건설할 때 쓰는 거니까 3번도 맞아요. 주택 상환 사채는 원칙은 양도 금지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어요. 해외 이주, 이민 가거나 그랬을 때는요. 양도나 중도 해약이 가능해요. 그거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중도 해약이 금지고요. 예. 5번에 주택 상환 사채의 납입금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권 관리한다. 5번은 아예 없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 가지고 혼동하냐 그러면 혹시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민주택 채권이 있죠. 국민주택 채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은행도 있고 뭐 이렇게 시중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에다가 국민주택 채권 이런 것들 관리하도록 하죠. 국민주택 기금 이런 것들.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그래서 5번은 전혀 없는 얘기라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예. 자, 7번 문제 보세요. 주택법령상 투기 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을까? 몇 번이 틀렸을까요?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그 2번은 이제 우리 문제집에도 아마 2번 지문 있었을 텐데 예. 이게 최소한의 범위거든요. 최소한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틀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우리 투기 과열 지구는 누가 지정할 수 있는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죠. 그래서 1번에 이제 시도지사가 나왔네.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택법보다 상위법이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최소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고요. 2번 틀렸죠? 예. 3번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투기 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를 받은 시군구청장은요. 사업 주체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투기 과열지구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는 거죠. 예. 4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다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는데 딱 하나만이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디서 나왔나? 우리 시험 범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가 딱 하나가 있다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여야 한다는데 해제 사유가 있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딱 하나만 있어요. 하나. 이거 제가 4번인가 얘기했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4번인가를 얘기했어요. 얘기한 사람은 횟수를 기억해. 4번 얘기했어. 해제할 수 있다가 딱 한 번 있다. 힌트 건축법에 나와. 첫 글자가 특별로 나와. 끝에가 구역으로 끝나. 특별건축구역. 잠시 기본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요. 예. 책만 보면 공부 엄청 했네. 예. 예. 이 정도 공부했으면 거의 수석이다. 예. 아니, 진짜
정리 잘했어요. 감동을 주네요. 감동을 줍니다. 예. 자, 우리 특별 건축 구역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 544페이지입니다. 우리 기본서 54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아이고, 아주 뭐 그냥 표시 잘했네. 형광펜도 쳐놓고요. 자, 544페이지 6번에 지정해제라고 나오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해제할 수 있다야. 요거 하나만 해제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여야 한다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표시가 돼 있죠. 5년에 표시가 돼 있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해제할 수 있다. 나오죠. 예. 공부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해제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하여야 한다. 4번 지문 맞는 거죠. 예. 책을 한 번씩 찾아보면 또 이렇게 새롭습니다. 예. 공부 다 했어요. 예. 5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나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이 5번 지문은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견 듣는 거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걸 바꿔서 중개사 시험에도 2번 나왔고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예. 5번 지문은 중개사에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었죠. 관리사 시험에도 나왔네요. 일단 정답은 2번이고 7번이에요. 예. 8번 이제 주택조합이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이제 그 부동산 과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과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외 선생이에요. 부동산 과외 선생입니다. 제 과외 받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는 지인이 굉장히 좋은 조합원 지위가 매물로 나왔다는 거야. 엄청나게 좋은 조합원 지위가 이거 오늘 내로 계약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약을 하러 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예, 교수님. 지금 어디서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는 아파트인데 요거 이제 조합원 지위가 하나 반납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누가 추천해 줬다고 지금 알아보고 가고 있는 중이다. 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 어딘가 말해봐라. 조합이 워낙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도 있고 정비조합도 있고 주택조합도 있잖아요. 나는 제발 지역주택조합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근데 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거기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 짓고 있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가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살아생전에 입주를 못 하고요. 정신 건강에 안 좋거든요. 오죽하면 영등포 쪽에는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구청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놨어. 거기 영등포 쪽에 대방역이라 지하철 1호선 대방역이라고 있거든요. 대방역 밑에 굴다리가 있는데 굴다리 위에다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야.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지 마시라고. 예, 영등포 구청에서 오죽하면은. 예.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데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택조합이다 그랬더니 조합은 다 똑같은 조합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조합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조합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 부동산 관련 조합은 그냥 다 조합인 줄 알아. 예,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조합, 그다음에 뭐 도시개발조합 이런 구별을 모른다니까 일반인들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좋다고 추천받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조합원 한 명을 지역주택조합 가입시키면요. 최저 1,000만 원, 최고 3,00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아요. 조합원 모집해주면은. 조합원을 가입시키기만 하면 수수료가 1,000에서 3,000 사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저를 아주 믿는 분이라 가지고 이제 가서 매입 안 했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주택조합. 그래서 요즘에 그 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주택조합 문제가 매년 나와요. 예, 2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틀렸나? 예?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아파트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상가 소유자, 조합 설립 인가 설립 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임차인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다 소유자들만 돼.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 그 다음에 복리시설 소유자. 조합원은 다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는 지금 임차인이 조합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1번이 말도 안 돼 틀렸죠? 예. 2번 변경 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 이때 권한이라는 것은요. 토지 소유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등 다 사용 권한에 들어갑니다. 권한에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그러면 20% 확보하지 못해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과외받고 있는 그분이 바로 80% 권한을 확보했는데 20%를 죽어도 확보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20%를. 왜? 20%가 땅값이 최근에 몇 배가 올라버렸고요. 예, 그 20% 안에 있는 땅을 죽어도 안 판다 그러거든. 그래서 벌써 10년을 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입주 못한다. 예. 뭐 상속해 주려고 그러냐? 그것은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그분이 40대인데.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제 말을 또 안 믿는 분들은요. 그래도 가서 질러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수습하면 좋냐 물어보는데 이분은 다행스럽게 이분은 법대 출신이에요. 법대 출신입니다. 이분이요.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를 설명해 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예. 이제 법대지만 부동산 쪽으로는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예요. 몇 마디만 딱 설명해 드리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분이요. 예, 알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주택이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15채인가 그래요. 15채. 그러니까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15주택 소유자. 15주택 소유자예요. 예. 15주택 소유자. 그래서 한 채 더 늘리려고 준비하다가 지역주택조합의 마수에 걸려들 거예요. 마수에. 예, 그렇죠. 그 지역주택조합은 일단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번 지문은 너무나 유명한 조합이에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앞에 왜 변경 인가를 제외한 그랬냐 그러면 변경 인가를 받을 때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지만요. 변경 중에 하나가 해산이야. 해산할 때는 80%의 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 해산하는 확보할 필요 뭐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누가 이의를 제기할까 봐 먼저 변경 인가를 제외한 하고 써준 거예요. 변경 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너무나 유명한 조문이다. 두시고 3번이요. 주택법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조문이야. 예? 단일 지문으로 세 번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에도 계속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왔어. 세 번째로 많이 나와서 3번에다 넣어놨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예, 이거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거 중개사에서. 예. 직장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할 때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밑줄 하나 치시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있어요. 예. 이건 밑줄 쳐놓고 외워놔야 돼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중개사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핵심이 뭐냐 그러면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제1조합원, 제2조합원.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주택조합인데 제1조합원이 있고 제2조합원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조합에 가면은요. 무조건 제1조합원, 제2조합원 그러면은요. 그거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뜻이야. 자, 우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500세대를 지을 때는 250명만 있으면 이 250명이요. 제1조합원이라 불러. 흔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50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합원을 추가 모집 승인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정비법으로 말하면 일반 분양이나 마찬가지야. 원조합원이 아닌 사람한테 분양해 주는 거 있죠. 일반 분양 물건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처음에 가입했던 지역주택조합원 외에 남는 물건을 갖다가 이제 다시 분양하는데 요거는 제2조합원이라 그런다고요. 조합원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조합원 추가 모집하는데 거기 가겠다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저한테 제2조합원 하는 순간 아 이거 지역주택조합이구나. 예. 법에는 없는 얘기예요. 법에는 제1주택조합원, 제2주택 이런 말 없어요. 법에는요.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 500세대 지을 때 250명만 있으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와. 나머지 250세대의 조합원 어떻게 모집하는가?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서 모집하는데 일명 이렇게 추가 모집되는 조합원을 제2 조합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일반적으로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그러면 추가 모집하고 난 다음에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는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 모집 지금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했다는 뜻이야? 안 했다는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았을 거다. 제가 그랬거든 전화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 가보지도 않고. 추가 모집 승인, 추가 모집을 한다는 뜻은 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아직 안 했다는 뜻이지. 그렇죠? 예.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는 뜻이거든요. 안 했다고요. 예.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중개사 시험에 기출문제 나왔고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나옵니다. 이거는요.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 이 날짜 때문에. 예. 5번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 밑줄 치세요. 설립 인가 신청일. 5번 지문도 계속 시험에 나와요.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한다. 그래가지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하는데 아까 저한테 과외 받는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 대학교 후배예요. 후배인데 과는 틀려요. 근데 그 후배가 친한데 후배한테 또 추천해 준 거야. 달려가면서 전화로 야 하나 더 남아있다. 너도 안 하겠느냐. 우리 그 박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하자. 이렇게 했는데 더 웃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85제곱미터. 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분을 가입시키려고, 왜 가입시키면 3천만 원 받으니까 그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기존의 주택을 갖다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 모집하는 사람이요. 저 모집하는 사람이 아버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버님 이름으로. 근데 아버님은 이미 자기가 아버님 이름 빌려가지고 두 채나 샀어. 아버님은 85가 아니라 850초가요. 85가 안 돼. 그럼 어머님도 이미 다 샀어. 안 돼. 일가 친척 중에 다 85를 다 초과했어. 예,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 전화 받고 나서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래서 그러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언제 기준하는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야. 인가 받은 날이 아니지. 위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예, 4번, 5번은 꼭 체크해서 외워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외우려 그래도 제가 들들 볶을 거거든요. 앞으로 모의고사 문제도 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 내고 계속 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안 외우려 그래도 외워지게 만듭니다만은 그래도 자진해서 한번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자진해서 한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9번 문제. 자,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이 옳은 건가요? 몇 번? 2번 정답. 그렇죠? 주택단지 내 기간시설인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에 그대로 나오죠. 주택법의 용어 정의 파트에. 1번은 복리시설이 아닌 게 들어가 있네.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죠. 틀렸다.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됩니다. 세대 구분형은요. 할 수 없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지 이상이 아니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대통령령을 봤더니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 3개가 써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건강친화형 주택,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자, 지금 5번은 이거는 에너지하고 건강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요 지금 5번 지문은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한번 펴보세요. 예. 주택법에서 우리요 주택의 종류 중에 거기 보시면은 그 뒤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는 거 있죠. 지금 여기 설명은 21번, 그러니까 582페이지, 우리 기본서 582페이지에 21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건강 친화형 주택은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한 뜻이 5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5번 역시 틀려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우리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예.